저는 올해 30대 중반의 남자이고 5년 전 제 나이보다 6살 적은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제가 이 여자와 살면서 독하게 인생 공부 한번 했습니다. 그 일을 겪으면서 알게 됐죠. 역시 사람의 본성은 바뀌는 것도 아니고 고쳤을 수도 없다는 것을요. 지금 생각해도 너무 기가 막힌 이야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저는 에너지 화학 관련 대기업에 종사하고 있고 그 여자를 회사 직원 결혼식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그 여자는 회사 여직원의 고등학교 친구라고 하더군요. 좀 눈에 띄는 스타일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매력적인 여자였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에 자꾸만 그 여자 얼굴이 어른거리더군요. 신부의 부케를 받아든 후 환하게 웃는 그 모습이 제 눈앞에서 반복 재생되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런 감정, 그런 기분은 처음이었죠. 그래서 직장 동료가 신혼여행 후 회사에 다시 출근했을 때 관심 있는 제 마음을 은근히 내비쳤더니 그 직원이 그러더군요. 어머, 둘이 서로 통했나 봐. 내 친구도 강 대리님 얘기하던데. 강 대리님도 제 친구한테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마음이 있었다기보다 자꾸 생각이 나서. 그게 그거죠.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제가 약속 한번 잡아볼게요. 그렇게 저는 그 여자를 만나게 됐습니다. 이나경, 당시 나이 27, 미대를 나와서 입시학원 미술 강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타고난 미적 감각 때문인지 어딘가 모르게 전체적으로 세련돼 보였고 처음 만났을 때보다 더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호감 가거나 눈에 띄는 사람은 아닙니다. 아주 평범한 키에 평범한 외모를 가진 직장인일 뿐이었죠. 제가 나경이에게 첫눈에 호감이 가는 건 당연했지만 나경이는 왜 저한테 관심을 보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관심을 가지게 됐냐고요. 평범하고 눈에 띄지 않아서 관심이 갔어요. 눈에 띄는 남자는 별로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나만 쳐다보는 게 아니라 다른 여자들도 쳐다보니까. 그러면 다른 여자들이 찝쩍거릴 확률도 높으니까요. 그쪽은요? 왜 저한테 관심이 갔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결혼식장에서 다른 사람은 안 보이더라고요. 오로지 나경 씨만 보였고 결혼식장에서 나온 후에도 나경 씨가 자꾸 생각났어요. 그런데 나경 씨는 눈에 띄는 사람이에요. 나경 씨 말대로라면 다른 남자들이 나경 씨를 쳐다보고 찝쩍거릴 확률도 높겠네요. 그런데 난 한 남자만 쳐다보는 스타일이라 다른 남자가 들어올 틈이 없죠. 지금까지 제 마음은 비어 있었고, 오빠가 지금 막 내 마음에 들어왔어요. 오빠라고 불러도 되죠? 오빠라는 말에 저도 모르게 입이 귀에 걸렸고 나경이도 환하게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그야말로 천사가 따로 없더군요. 적어도 제 눈엔 그랬습니다. 그렇게 1년 정도 연애하게 되었고 저는 시간이 갈수록 나경이의 매력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나경이는 입시미술 학원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근무 시간이 오후 4시 이후였습니다. 밤 늦게까지 아이들 가르쳐야 하니 평일 저녁에 만나지 못하는 게 미안하다며 일주일에 2번씩 꼬박꼬박 제 점심 도시락을 싸가지고 왔습니다. 도시락도 얼마나 예쁘게 잘 싸는지 어디 식당에 주문을 해도 그렇게 예쁘고 맛있게 쌀 수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나경이와 결혼하면 매일 이렇게 예쁘고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죠. 그런데 결혼하고 보니 나경이는 제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와 결혼하고 난 후 얼마 되지 않아 나경이는 일을 그만두겠다고 하더군요. 안 그래도 그 일이 적성에 안 맞아서 그만두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결혼도 했으니 이참에 일 좀 쉬고 싶다고요. 어, 네가 그렇게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해. 너 일하러 나가고 난 후에 혼자 밥 먹는 거 싫었거든. 잠깐 쉬다가 나중에 다른 일을 찾아봐도 되고. 나경이가 일을 잠깐 쉬어도 괜찮다 생각했습니다. 결혼할 당시 제 연봉이 7천만 원이 넘었고 아직 애도 없으니 제가 받는 월급만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퇴근해서 집에 들어오면 나경이가 있다는 것이 좋았습니다. 미술학원에서 일할 때는 나경이가 밤늦게까지 일을 했기 때문에 퇴근하고 들어오면 아무도 없었고 항상 저녁은
저 혼자 먹어야 했죠. 그런데 나경이가 일을 그만두면 나경이와 함께 저녁을 먹을 수 있으니 그것도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음식하고 청소하는 게 세상에서 제일 싫다며 나경이는 집안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일을 그만둔 후에도 마찬가지였고요. 제가 집에 들어오면 싱크대에 설거지거리가 그대로 있었고 퇴근 후 배고프다고 저녁 먹자고 하면 저보고 밖에 나가서 사 먹고 들어오라고 하더라고요. 저녁을 나 혼자 밖에서 사 먹고 오라고? 너는 저녁 안 먹어? 나 지금 다이어트 중이잖아. 나는 하루에 한 끼만 먹기로 했어. 저녁에는 물만 마시면 돼. 그럼 앞으로 계속 나 혼자 저녁 먹어야 되는 거야? 너 일 그만두고 나면 너랑 저녁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하고 있었는데. 뭘 밥 가지고 그래. 애도 아니고. 밥은 알아서 먹을 수 있잖아. 나경이는 정말 자기 중심적이었고 모든 걸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했습니다. 그래도 그 정도는 참아 넘길 수 있었습니다. 밥은 제가 해도 되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나경이는 우리 결혼 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들도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결정해버렸습니다. 결혼하고 1년쯤 지났을 때 제가 나경이한테 그랬죠. 우리도 빨리 아기 낳았으면 좋겠다. 나 진짜 좋은 아빠 될 자신 있는데. 딸도 좋고 아들도 좋아. 우리 아기 낳으면 너무 예쁠 것 같아. 그랬더니 나경이가 딱 잘라 말하더군요. 나 애는 안 낳을 건데? 정말 생각지도 못한 대답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아이를 낳지 않을 거라니? 내가 얘기 안 했나? 나 애 낳을 마음 없어. 애 낳고 나면 몸매 완전 망가진단 말이야. 난 나를 사랑해. 애 때문에 나를 희생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지금 몸매 망가질까봐 애를 낳지 않겠다고? 애 낳고 몸매 관리하면 되잖아. 몸매 관리가 안 되지. 배 처지는 건 어떡할 거야? 애 한 번 낳고 나면 절대 예전 몸매로 돌아갈 수 없다고. 나는 애 안 낳을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나경아, 난 애 안 낳는다는 건 상상도 해본 적 없어. 어떻게 애를 안 낳을 수가 있어? 만약에 애를 안 낳을 거면 결혼하기 전이라도 나한테 얘기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뭐야? 그럼 결혼 전에 얘기했으면 나랑 결혼 안 했을 거란 얘기야? 오빠는 애가 중요해, 내가 중요해?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아니, 그 말이 아니잖아. 애 낳을 생각이 없다고 하니까 내가 너무 당황스러워서 그래. 됐어. 나 더 이상 그 얘기하고 싶지 않아. 아기 이야긴 여기서 끝냈으면 좋겠어. 정말 황당했습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 나경이에게 결혼하고 나면 아이 몇 명 낳을 거냐는 물음에 나경이는 벌써 무슨 애 얘기냐고 하고 넘기긴 했지만 애 낳을 생각이 없다는 말은 입 밖으로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애를 낳지 않겠다니요. 나경이가 그렇게 나오니 정말 난감했습니다. 그 후로도 저는 나경이의 종잡을 수 없는 행동에 당황했죠. 제 월급이 들어오면 돈 관리를 나경이가 했는데 아무런 의논도 없이 큰돈을 마음대로 써버리더라고요. 하루는 아버지 생신을 앞두고 형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 아버지 칠순인데 아버지가 여행 가시고 싶어 하시는 것 같다고 각자 100만 원씩 내서 부모님 제주도 여행 보내드리는 게 어떠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그리하겠다고 하고 돈 보내줄 테니 형이 시간이 되면 비행기랑 호텔이랑 알아보라고 했죠. 그랬더니 형수가 맡아서 하기로 했다며 돈만 보내주고 다른 건 신경 쓰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전화를 끊고 잠시 후 저는 아버지 여행도 보내드리고 이참에 평소에 챙겨드리지 못한 용돈도 좀 챙겨드려야겠다 싶어서 돈을 이체하려는데 통장에 돈이 10만 원도 채 남아있지 않은 겁니다. 돈이 이렇게 적게 남았을 리가 없는데 이상하다 싶더라고요. 평소에 제가 쓰는 돈이라고 해봐야 지하철 요금이랑 점심값, 가끔 회사 사람들과 회식하면 회비 얼마씩 내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 돈 다 합쳐봐야 5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공과금과 관리비를 포함한 생활비와 나경이가 취미생활로 배우는 요가와 수영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넉넉하게 쓰는 건 아니었지만 하고 싶은 걸 안 하고 살지도 않았습니다. 쓸 만큼 쓰되 대신 한 달에 50만 원씩은
적금 넣기로 했죠. 그런데 알고 보니 적금도 제대로 안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경이한테 전화해봤죠. 아버지 칠순이어서 여행 경비 보내려고 하는데 통장에 돈이 왜 이렇게 없느냐고요. 응? 내가 얘기 안 했나? 엄마 집에 청소기랑 스타일러 사드린다고 했잖아. 그래서 엄마한테 250만 원 보냈는데? 뭐? 250만 원? 아, 그런 말은 안 했잖아. 갑자기 말도 안 하고 250만 원이나 보내면 어떡해. 그리고 어머니 댁에 청소기 바꾼 지 얼마 안 된 거 아니야? 아, 엄마가 요즘 팔이 아파서 청소를 못 하겠대. 그래서 로봇 청소기 샀어. 엄마가 엄청 좋아하시더라. 그래, 그거는 하나 있으면 좋긴 하지. 그런데 스타일러는 왜? 스타일러는 가격도 비싸고 어머니가 꼭 그게 필요하신 건 아닌 것 같은데? 물건 살 때 꼭 필요한 것만 사야 돼? 아버님 여행은 꼭 가야 해서 가는 거 아니잖아. 오빠 말 섭섭하게 한다? 지금 오빠 아버지는 가시고 싶은 여행 가셔도 되고 우리 엄마는 사고 싶은 스타일러 좀 사면 안 돼? 그 말이 아니잖아. 그게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매달 들어가야 할 돈도 있고 적금도 들어가야 하는데 그렇게 말도 없이 목돈을 써버리면 계획에 차질이 생기니까 그렇지. 사기 전에 한 번이라도 의논했으면 좋았잖아. 허락받으라는 말이야? 참, 지금 오빠 혼자 돈 번다고 눈치 주는 거야? 그런 게 어딨어. 나는 그냥 됐어. 나 지금 오빠 때문에 기분 엄청 상했고 더 이상 이 얘기 하고 싶지 않아. 오빠가 다른 것도 아니고 돈 때문에 그럴 줄은 몰랐어. 더 이상 얘기하면 싸울 것 같으니까 전화 끊을게. 정작 화를 내야 할 사람은 전데 오히려 나경이가 저한테 더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돈도 의논 없이 쓰고 적금도 초반 5달 들어가고 끝이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나경이가 알아서 돈 관리 잘하고 적금도 잘 넣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저도 모르게 어딘가로 새고 있었더군요. 저는 서로 기분이 상하는 한이 있더라도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겠다 싶어서 나중에 집에 들어가서 얘기 좀 하자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답이 없더군요. 저는 회사 끝나고 집으로 들어갔고 집에 나경이는 없었습니다. 집안 꼴은 늘 그렇듯 엉망이었고요. 꾹꾹 눌러두었던 짜증이 확 올라왔습니다. 나경이한테 2번이나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0시쯤 넘어서 문자가 한 통 왔습니다. 나 엄마한테 왔어. 엄마랑 언니랑 맥주 한 잔해서 운전 못할 것 같으니까 내일 갈게. 엄마하고 다 주무시니까 연락하지 마. 내일 가서 얘기해. 나경이를 너무나 사랑했지만 한편으로는 버거웠습니다. 다음날 나경이는 집에 들어와서 저한테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습니다.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더군요. 제가 얘기 좀 하자고 했더니 지금 저랑 말하고 싶지 않으니 문자로 보내라고 했습니다. 사람을 앞에 두고 왜 문자로 보내? 너 도대체 나한테 왜 그래? 내가 너한테 그렇게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지. 오빠가 무슨 잘못이 있겠어? 오빠가 번 돈 내가 맘대로 썼으니 내가 나쁜 사람이지. 나경아, 그러지 마. 네가 그러면 나 정말 힘들어. 지나간 건 그냥 잊자. 그 대신 앞으로 큰 돈 쓸 일 있으면 나한테 상의 한 번만 해줘. 우리 같이 쓰는 돈인데 어디에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정도는 알아야 하잖아. 아, 정말 피곤하다. 도대체 큰 돈이 얼만데? 내가 어느 선까지 오빠한테 일일이 말해야 되는데 그냥 내 돈은 내가 벌어서 쓸 테니까 신경 쓰지 마. 오빠가 돈 가지고 치사하게 굴어서 오늘 학원 다시 알아보고 오는 길이야. 나 일 시작하면 늦게 들어오니까 그렇게 알아? 저는 나경이한테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고 누차 얘기했지만 나경이는 끝내 일을 하러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 후로 우리 사이에는 찬바람만 불었고 같은 방을 썼지만 근처에도 못 오게 했습니다. 정말 살아도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다 어느 금요일 밤 오늘은 엄마 집에서 자고 오겠다고 나경이로부터 문자가 왔더군요. 그러고는 스타일러와 로봇 청소기 사건 이후로 엄마가 불편해하시니 저보고 오지 말라고 하더군요. 저는 오해가 있으면 풀고 할 말은 해야겠다 싶어서 학원으로 갔고
나경이 차 보조키를 들고 가서 나경이가 올 때까지 나경이 차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나경이가 학원에서 나오더군요. 저는 나경이를 향해 손을 흔들었는데 나경이는 이쪽은 쳐다보지도 않고 환하게 웃으며 다른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처음 보는 승용차에 올라탔고 그 승용차는 나경이를 태우고 미술학원을 빠져나갔습니다. 나경이한테 전화를 해봤죠. 또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나경이가 타고 있는 차 뒤를 따라갔지만 이미 때는 늦었더군요. 나쁜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저 차에 탄 사람 얼굴은 확인 못했지만 왠지 남자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애써 그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차에 탄 사람이 친구일 수도 있다. 잠깐 친구 만나고 장모님 댁에 가려고 했을 거다. 친구가 장모님 댁까지 바래다 줄 수도 있다 생각하며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그런데 한 번 든 의심은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저는 장모님 댁 앞에서 나경이가 올 때까지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그 차가 정말 나경이 친구 차라면 늦게라도 장모님 집에 올 것이고 아니면 외박을 할 거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나경이가 그 차를 타고 간 시간이 밤 9시 30분. 저는 장모님 집 앞에서 11시까지 기다렸습니다. 오지 않더군요. 저는 장모님께 전화를 드렸고 밤늦게 죄송하다며 나경이가 전화를 안 받아서 그러니 나경이 좀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장모님이 갑자기 엄청 당황하시는 기색으로 한동안 말씀을 잇지 못하시더니 거짓말을 늘어놓으시더군요. 나경이가 오늘 감기 기운이 있는지 약 먹고 자는데 에이, 내가 아까 뭐 좀 먹으라고 깨우니까 약에 취해서 일어나지도 못하더라고. 지금은 너무 늦었으니까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전화하라고 할게. 저는 당장이라도 장모님 집으로 들어가고 싶었지만 간신히 참고 차에서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나경이가 함께 차를 타고 간 사람이 남자라는 확신이 섰습니다. 그리고 장모님도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나경이 차 안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리고 차 안에서 영수증 몇 장을 발견했는데 남성복 매장에서 넥타이를 구입한 내역서와 고급 일식집에서 초밥을 주문한 영수증, 가평 식당에서 밥값을 계산한 것과 가평의 한 펜션에서 결제한 영수증이었습니다. 날짜를 보니 최근 몇 달간 이용한 것들이더군요. 저는 그 식당에 가본 적도 없고 아내가 산 넥타이 구경해본 적도 없습니다. 왜 적금 통장에 돈이 들어가다 말았는지 그제야 알겠더군요. 아내는 내 월급으로 그 남자 넥타이를 사주고 그 남자를 위해서 펜션을 잡고 밥값을 계산했던 겁니다. 그리고 장모님은 그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말리기는커녕 나경이가 그 남자를 만날 수 있도록 저한테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거죠. 나경이와 장모님이 한 짓에 치가 떨리더군요. 저는 그 일을 알게 된 후부터 나경이에 대한 환상과 애정이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결혼 생활을 이어갈 이유가 전혀 없었죠. 저는 이혼을 결심했고 그 여자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씩 빼앗아 버리기로 작정했습니다. 저는 나경이 차를 원래 자리로 되돌려놓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내가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노트에 하나하나 적어나갔습니다. 날이 새도록 정리를 하고 보니 모든 것이 명확해지더군요.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며 증거 잡고 쪽박차기 만들고 개망신 주기. 이것이 제가 해야 할 일들이었습니다. 지금껏 하자는 대로 하고 뜻대로 다 맞춰줬더니 저를 등신으로 봤던 모양입니다. 등신 같은 게 화나면 얼마나 무서운지 똑바로 보여주기로 했죠. 그 후로 저는 거의 1년이란 세월을 오직 하나만 생각하며 속에서 올라오는 울분을 누르고 삭히며 살아야 했습니다. 남들이 어디 아프냐고 할 정도로 제 얼굴은 엄청 상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우습죠. 다른 사람들은 제게 무슨 일이 있냐며 걱정하는데 나경이는 제가 살이 빠지는지 속이 썩어 들어가는지 관심도 없었습니다. 나경이는 오직 그놈에게만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경이와 상대놈의 뒤를 캐기 시작했습니다. 그 상대놈은 대학 졸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20대 후반의 젊은
같은 미술학원에서 일했던 강사였습니다. 나경이가 저와 결혼하고 난 후 그놈이 미술학원에 강사로 들어왔는데 그 둘이 눈이 맞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던 모양이더군요. 둘이 심장 떨리는 연애를 이어왔는데 학생 중 하나가 둘이 애정을 속삭이는 장면을 목격하게 된 모양이었습니다. 소문은 삽시간에 퍼지게 되었죠. 학원은 유부녀 선생과 총각 선생이 바람이 났다고 발칵 뒤집어졌고 그 후 학부모들의 압력을 이기지 못해 나경이는 발빠르게 학원을 그만두고 빠져나왔던 겁니다. 그 어린 총각 선생도 그곳에서 일을 할 수 없어서 학원을 나왔는데 그동안 나경이는 직장 떨어진 백수 애인을 입히고 먹이고 재웠던 겁니다. 제가 벌어다 준 돈으로 말입니다. 저는 소송을 걸고 소장이 도착할 때까지 정말 쥐죽은 듯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장모님 생일을 앞두고 나경이와 장모님을 데리고 백화점으로 갔죠. 쳐다만 보고 있어도 구역질이 났지만 저는 사치 좋아하는 장모님을 모시고 명품관으로 갔습니다. 장모님 생신이신데 마음에 드는 거 하나 고르세요. 가방도 괜찮고 시계도 괜찮습니다. 나경이 낳아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해서 언젠가 한번 좋은 거 사드려야지 했는데 이제야 사드리게 됐네요. 나경아, 너도 하나 골라. 내가 저번에 돈 쓴 거 가지고 뭐라고 해서 미안해. 내가 생각이 짧았어. 사과하는 의미로 좋은 거 하나 사줄게. 정말? 그래도 돼? 돈 있어? 사실 친구한테 빌려준 3천만 원을 며칠 전에 받았어. 못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행히 받게 돼서 선물 사는 거야. 그랬더니 두 사람이 잠깐 눈빛을 교환하더니 신나게 물건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나경이는 가방을 쥐었다 놨다 하다가 마음에 드는 가방은 너무 비싸다 싶은지 800만 원짜리 가방을 하나 고르더군요. 이게 마음에 드는 거 아니었어? 이거 사. 이걸? 이거 1,800만 원이야. 정말 사? 이왕 사는 거 마음에 드는 거 사야지. 장모님도 마음에 드시는 걸로 사세요. 시계 마음에 드세요? 아유, 마음에 들긴 한데 너무 과한 거 아닌가? 장모님한테는 절대 과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드는 걸로 고르세요. 그랬더니 장모님은 한참을 고르고 고른 끝에 1,500만 원짜리 시계를 고르더군요. 그리고는 계산대로 갔죠. 계산할게요. 카드로 계산되죠? 가만, 내 지갑이... 내가 지갑을 집에 두고 왔나? 뭐야, 지갑 안 들고 왔어? 그런가 봐. 가방을 바꿔 들고 왔는데 그 가방에 지갑이 들어있었나 보다. 어떡하지? 어떡하긴 어떡해. 그냥 가야지. 아니야. 그냥 가면 너무 섭섭하잖아. 특별히 장모님까지 모시고 왔는데. 내가 집에 가면 입금시켜 줄 테니까 나경이 너 카드로 먼저 사. 장모님 것도 같이. 한도가 그렇게 안 될 텐데? 어머니도 카드 가지고 계시지 않으세요? 제가 돈 드릴 테니까 우선 카드로 사세요. 그럼 그럴까? 그렇게 두 사람은 겁도 없이 1,000만 원이 넘는 명품을 카드로 긁었고 앞으로 무슨 일이 닥칠지도 모르고 입이 귀에 걸려서 좋아 죽더군요. 저는 소장이 도착할 때까지 계속 이 핑계 저 핑계를 대고 돈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얼마 후 소장이 도착했고 소장이 도착하고 모든 상황이 파악이 되자 집은 발칵 뒤집어졌죠. 지금껏 제가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을 하고 증거를 모으고 위자료 소송에 이혼 소송까지 진행한 걸 알고 나경이는 굉장히 충격을 받은 모양이더군요. 다 알고 있었던 거야? 지금까지 아무것도 모르는 척 엄청 순진한 얼굴을 하고서 내 뒷조사를 하고 다녔던 거야? 이 사람 정말 무서운 사람이네.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속일 수가 있어? 그건 네가 할 말은 아닌 것 같다? 너도 겪어봐서 알다시피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내가 제일 믿고 사랑했던 사람한테 뒤통수를 맞고 나니 사람이 살짝 미치게 되더라고. 게다가 장모까지 합세해서 네가 딴 남자 잘 만나고 다닐 수 있게 도와줬잖아? 나는 그것도 모르고 뼈 빠지게 돈 벌어서 장모 냉장고 바꿔주고 스타일러도 사주고 청소기도 사주고 별 등신 같은 짓만 했지. 어디 그뿐이야? 내가 번 돈으로 네가 만난 놈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그걸 알고 내가 완전히 돌아버렸지. 앞으로 너와 너희 가족에게 예전의 나는 없어. 너밖에 모르고 살아왔던 내가 이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내가 그대로 느끼게 해줄게. 아, 그리고 네 카드와 장모님 카드로 샀던 명품 가방이랑 시계값은 너랑 장모님이 알아서 해야 할 거야. 내가 그때 왜 지갑을 안 가져갔는지 알겠니? 제가 그렇게 얘기하자 나경이는 혼이 빠진 듯 잠깐 동안 말을 잇지 못하더니 잠시 후 저를 달래더군요. 오빠, 왜 그래? 내가 미안해. 잘못했어. 우리 별 사이 아니야. 그냥 같이 일하다 보니 비슷하게 느끼는 부분이 많아서 잠깐 정신이 나갔나 봐. 오빠, 이제 그 사람 안 만날 거야. 정말이야. 맹세해. 우리 예전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럴 수 있어. 오빠, 나 사랑하잖아. 모든 일 없었던 걸로 해주면 내가 정말 잘할게. 내 평생 오빠만 바라보고 살게. 그러지 마. 다시 시작하자. 그런 말 입 밖으로도 꺼내지 마. 말만 들어도 소름 끼쳐. 앞으로 열심히 돈 벌어서 사치하기 좋아하는 네 엄마랑 돈벌이도 변변치 못한 네 남자 열심히 먹여 살리면서 빚에 허덕여봐. 아마 살아있는 이곳이 지옥같이 느껴질 거니까. 오빠, 왜 이래? 오빠, 다시 한 번만 생각해봐. 이러면 오빠 후회하게 될 거야. 나경이는 제 뒤통수에 대고 온갖 소리를 해대며 발악했지만 제 마음에 셔터 내려진 건 이미 오래였죠. 소송이 끝나고 난 후 판결문을 들고 나경이와 그놈이 일하는 입시미술학원으로 찾아갔습니다. 저는 원장을 만나 지금까지 있었던 일에 대해서 얘기했고 이런 일 학부모들한테 알려주는 거 시간 문제라고 했죠. 그런 부도덕한 인간들이 일하는 곳에 학부모들이 자신의 아이들을 보내려고 할까요? 세상에 널리고 널린 게 입시학원이잖아요. 사람 하나 잘못 들여서 학원 문 닫고 싶지 않으면 판단 잘 하셔야 할 겁니다. 저는 원장님한테 피해가 갈까봐 미리 귀뜸드리는 겁니다. 원장은 예전에 그런 소문이 원장들 사이에서 돌긴 했는데 이렇게까지 사안이 심각한 줄은 몰랐다고 하더군요. 제가 찾아간 후 나경이는 학원에서 나오게 됐는지 악에 받쳐서 문자를 보냈더군요. 제가 나경이와 연락한 건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사람이 좋으면 좋은 줄 알고 잘해주면 고마운 줄 알아야 사람 아닙니까? 동물보다 못한 짓거리를 하고 다닌 것들 뼈저리게 후회하고 살길 바랍니다.